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제 세무설계 두 번째죠.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그 금융소득은 이론적으로 보면, 학문적으로 보면 수많은 소득이 더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주식, 채권, 매매, 착부터 해서 굉장히 많을 텐데 이 세법에서 말하는 금융소득은 두 가지죠. 이자 및 배당. 세율은 똑같은데, 그렇죠? 자, 그래서 보시면 45페이지 재료에 보시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무엇이냐? 금융소득 합계액이 합쳐서 이 둘을 합쳐서 2천만 원이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한다고 그랬죠. 뭐 사업이나 근로소득, 기타 소득 이런 것들을 쭉 연금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근데 누진세율이잖아요. 최고 세율이 40%까지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이자나 배당으로만 한 2천씩 받으려면요, 오, 꽤 금융자산이 많아야 되겠죠. 그렇죠.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한번 받아볼 때까지 벌어야 되는데, 자, 그로부터 한 세 줄 더 내려가시면요, 자, 2천만 원까지는 14%로 원천징수, 리드홀딩하고 끝나는 거고, 분리과세되면서, 그 다음에 2천만 원이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합과세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예전에는 뭐 4천까지였는데 이게 또 2천으로 줄었어요. 사실 2천만 해도 결코 높은 건 아니죠. 더 낮출 수도 있죠. 4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주요 내용 있죠. 요거는 이제 이 제목 위주로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니까. 금융소득은 이자 및 배당소득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게 2천만 원이 초과할 때다. 2천만 원이 초과할 때 종합과세가 되는 거고요. 부부 별산이죠. 그렇죠. 부부는 따르다. 이제 예전에는 부부 합산일 때가 있었어요. 처음에 시행할 때는요. 그렇죠. 이제는 부부 별산이다. 채권 이자에 대해서는 보유기간 과세를 한다. 그러니까 채권 예를 들어서 CD 같은 경우 1년짜리다. 예를 들어서 10% 할인으로 발행했다면 대략 90원에 발행을 해서 만기에 100원을 줍니다. 그러면 중간에 95원에 거래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5원, 여기서 5원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겠다는 거죠. A가 보유했을 때 보유만큼 이자를 인식하고 B가 보유한 기간 B만큼.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구분하지 않으면, 이걸 제대로 처리를 안 하게 되면 B가 전체에 대해서 이자소득세를 물 수가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정확히 구분해서 하겠다. 실무적으로 좀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채권 이자에 대해서는 보유기간 과세를 한다. 이게 이제 금융기관에서 거래하면 레코드가 딱 남아 있으니까 참 편한데 개인끼리 거래할 때는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증을 하거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47페이지 장기 채권 이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장기는 몇 년이냐? 10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의 국채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해주죠. 분리과세. 예. 분리과세율인데 30%의 세율. 아니 30% 세율이면 결코 낮은 게 아닌데 최고 세율을 맞는 것보다 훨씬 낮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하도 많이 하니까 이제 어떤 조건이 들어왔냐면 3년 이상 보유해야 돼. 계속 보유. 3년 이상 계속 보유할 때 요런 게 이제 조건이 하나 더 들어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이런 거 많았거든요. 10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년짜리라도 9년 지나면 이제 남은 게 1년이잖아요. 요것만 자꾸 매매해가지고 분리과세 받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3년 이상 보유할 때다. 그래서 30% 분리과세 해준다. 자, 그 밑에 보시면 비과세 분리과세는 빠진다. 즉 비과세는 아예 과세 안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빠지는 거고, 분리과세도 역시 뭐다? 빠지게 된다. 분리과세하는 상품들이 있죠. 그렇죠. IS도 일정 금액 지나면 뭐 분리과세, 그렇죠. 일정 금액까지는 비과세,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분리과세 하겠다고 한 거는 빠진다. 자, 2-7 보시면 원천징수를 했으면 나중에 공제를 해준다. 그렇죠. 원천징수한 게 있으면 공제를 해준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주요 내용이 요약되어 있는데요. 이제 그거는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종합과세의 대상이 되는 금융소득이 나오죠. 자, 도대체 이자소득이라는 게 뭐냐? 좀 더 자세히 따져보자 하는 거죠. 도대체 뭐가 이자냐? 자, 이자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자 받은 것 자체가 다 이자 소득금액이 되는 거고, 오른쪽에 보시면 49페이지 박스에 보시면 제일 위에 있죠. 네. 자, 채권 등의 이자, 그렇죠. 그다음에 할인액,
앞서도 말씀드렸죠. CD 같은 경우 할인해서 발행하게 되면 그게 이자인 거죠. 예, 할인채. 처음부터 할인해서 발행을 하게 되면 그 역시 만기에 받는 돈과 차액이 이자가 되는 거죠. 이자와 할인액. 뭐 보시면 뭐 이해 다 되시죠? 은행에서 받은 정기예금, 적금, 저축은행에서 받은 거 이런 것들 다 이자가 될 거고 심지어는 국외에서 받은 예금도 다 이자 소득에 포함이 되고요. 자, 8번이 조금 헷갈릴 수 있죠. 예. 환매 조건부 매매 차익. RP라고 하죠. RP. repurchase. 다시 사간다는 뜻이죠. repurchase.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국공채가 있는데요. 그거를 누구한테 주냐면 이제 고객한테 파는데 어떤 조건으로 파느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되사갈게요. 이 채권을. 어떻게 되사가요? 플러스 알파를 주고 되사갈게요. 즉 플러스 알파가 뭐예요? 이게 이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형식상은 국공채의 매매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뭐다? 금융 이자인 거지. 이자. 그렇죠? 매매가 아니라는 거지. 실질은. 형식상 매매인 거지. 그렇죠? 예금자 보유도 안 해주죠? 예. 자, 그러니까 환매 조건부 매매 차익은 캐피탈 게인이 아니라 이자로 본다는 거고. 자, 9번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 그렇죠? 저축성 보험. 그러니까 비과세 되려면 10년 이상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5년 만에 해지했다. 차익이 있다. 이자 소득이 잡힌다는 거죠.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은 이자 소득이 되겠습니다. 11번에 뭐 직장 공제 초과 발행금은 뭐 11번에 보시면 비영업 대금이 있죠.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거를 전문적으로 하지 않아. 그러니까 금융기관은 돈을 빌려주는 것 자체가 영업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개인 그 회사 일반 회사가 돈을 빌리게 되면 그 영업 손익에 빠지지 않고 비영업 손익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반적인 제조회사는 금융회사는 돈 빌려주고 받는 거, 이자 받는 거 이 자체가 영업소득이죠.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A은행이 B은행에 예금을 했을 때 원천 징수를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사업소득으로 들어와서 과세될 거니까. 그래서 그 원천 징수하지 않죠. 금융기관은 비과세죠. 금융기관이 한 예금은. 자, 그리고 비영업대금. 즉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친구에게 돈을 100만 원 빌려줬어요. 근데 110만 원 돌려받았으면 차액인 10만 원에 대해서는 비영업대금 이익으로서 이자 소득을 원래는 신고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신고를 안 하죠. 왜 안 하냐? 개인끼리 오가는 그 많은 돈을 다 과세할 수는 없겠죠. 모르니까. 근데 조사가 나오면 그때는 또 상황이 틀려져요. 예. 조사하면 나올 수 있는 거죠. 비영업대금 이익. 자, 과세율이 몇 %냐? 이게 뒤에 또 나오니까. 자, 그리고 12번에 읽어보시면 그런 말이 나오죠. 그러한 성격, 유사한 소득으로. 이게 뭐냐? 그게 바로 포괄주의인 거죠. 유형별 포괄주의라고 그랬죠. 그러한 성격을 가진 것은 이자 성격을 가진 건 포괄주의로 보겠다. 자, 그래서 13번과 연결해서 보시면요. 자, 파생상품 이야기가 나오죠. 일정한 요건이 결합된 그 해당 상품,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 이익 해가지고 그 밑에로 보시면 밑에 박스에 2번 보세요. 2번에 보시면 그 내용이 좀 더 설명이 되어 있고 그 밑에 이자 소득이 발생 상품과 결합하면 이자 소득, 배당 소득과 결합되면 배당 소득. 그 이자라는 거는 좀 뭐랄까 노력이 좀 덜 들어가는 게 이자 같은 거죠. 예, 그렇죠. 예금의 이자라든가. 그런데 배당은 어떤 느낌이에요? 좀 투자와 관련되는 거죠. 예, 지분으로서 들어갔을 때, 그렇죠. 주식에서 받는 게 배당이잖아요. 예, 투자랑 좀 관련. 그래서 펀드 같은 거는 다 배당 속으로 들어오는 게 투자랑 관련되는 거니까 그런 개념인데 여기 보시면 그 ELS라고 말씀드렸죠. Equity Linked Securities. 주가에 링크 연동되는 Securities 증권. 그렇죠. 주가가 오르면 더 번다거나 이런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죠. 손익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품. 요거는 이제 투자 상품이죠. 요 자체는 무슨 소득? 투자랑 관련되니까 배당 소득으로 들어가고요. ELS로 번 돈은 배당 소득이 들어가고 ELS를 정기예금에 끼워 넣으면 뭐가 나죠? ELD가 되죠? ELD는 정기예금의 하나죠. 이자 소득에 해당된다. D가 있죠? 디파짓. 은행에서만 D라는 단어를 주로 쓰죠. 그렇죠? CD, ELD, MMDA 뭐 이런 것들은 다 은행 상품이잖아요. 이자 소득으로 본다. 근데 이제 또 한 가지만 더 말이 나왔으니까 ELW라고 있어요. 워런트.
워런트는 뭐 옵션 이런 뜻인데 그 콜과 풋만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어떤 특정 종목의 주가에 연동돼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에쿼티에 연결되는 워런트인데 요거는 한국 주식의 매매차익인 비과세죠. 같은 논리로 이건 비과세줍니다. 이게 승수 효과가 커요. 그래갖고 S전자에 연동하는 ELW다 그러면 S전자 1% 올 때 ELW는 훨씬 더 많이 출렁거리죠. 예. 무서운 거죠. 예. 떨어질 때 확 떨어지고요. 가격이 확 움직이죠. 예. 한번 빠져들면 헤어나기 힘들어요. 이게 업다운이 심한 게 이게 굉장히 이렇게 짜릿짜릿하거든요. 조심해야죠.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과세가 되는 게 기본적으로 요게 관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예전에 엔화예금이라는 게 있었어요. 엔화예금. 엔화에서 발생하는 거는 거의 그 이자가 없잖아요. 그렇죠. 엔화로 예금을 해봐야 이자가 없을 텐데 이 예금을 왜 했냐면 일정 기간 정해진 게 있을 거예요. 뭐 6개월이면 6개월 후에 그 한국과 일본의 금리차가 꽤 있으니까 다시 원화로 컨버트를 해야 될 거예요. 엔화로 예금한 다음에 6개월이다 그러면 6개월 후에 원화로 컨버트를 해야 될 텐데 그때 환차익이 생기는 거죠. 그걸로 이제 실질적인 수익을 보는데 이 환차익에 대해서는 열거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비과세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상품을 딱 그 픽스 해가지고 끼워 넣은 거죠. 파생 그 환과 그 정기예금을 딱 끼워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다 비과세로 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과세 당국에서 보니까 이거는 예금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환차익을 끼워 넣은 거네. 예금으로 보겠다는 거죠. 포괄주의로.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말이 많았었거든요. 예, 지금은 다 과세되고 있다. 포괄주의니까. 그렇죠. 그 말이 바로 13번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그게. 그렇죠. 그래서 제일 밑에 있는 2번이랑 연결되죠. 49페이지 제일 아래에 있는 2번과 이게 엔화예금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이자 소득 발생 상품과 결합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자 소득으로 보겠다는 거죠. 지금은 과세가 되고 있죠. 그래서 비과세 상품을 그렇게 열심히 찾는 게 다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열심히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돈이 많으신 분들이 보험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뭐 보장도 보장이고 뭐 나중에 연금도 연금이지만 결국 비과세 혜택을 노리려고 그러죠. 그래서 자꾸 축소되고 있어요. 그 부분 또 좀 이따 말씀드리고. 자, 50페이지 보시면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을 이자 소득으로 본다고 그랬는데 그때 그 채권이란 게 뭐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보시면 예를 들어서 주의해야 될 게 CD. CD도 본다는 거죠. 그래서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도 다 채권에 포함시키고 있잖아요. 이자와 할인액이 이자 소득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51페이지 환매 조건부 매매차익 보이시죠? 이것도. 자, 그리고 마번에 보시면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 그렇죠. 참고로 제일 밑에 보시면 보장성 보험이 나오죠. 아프거나 다쳐서 받는 보험금은 그렇죠. 빠진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52페이지 나오죠. 여기서 이제 52페이지 보시면 이제 보험 그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 그게 저도 의아하다고 생각했던 게 예를 들어서 10년짜리 정기예금을 하게 되면 비과세 안 시켜주는데 똑같은 저축성인데 10년짜리 보험을 하면 비과세를 시켜주는 거야.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늘어난 거예요. 처음에 들어갔을 때 제가 은행에 들어갔을 때는 5년이었어요. 예전에 5년만 있으면 비과세했다. 요게 7년이 됐고 10년이 됐어요. 그렇죠. 과세 당국에서 볼 때는 이 차익에 대해서 이자 소득을 물려야 되는 게 맞는데 한꺼번에 다 하게 되면 이제 업 자체에서 금융상품 판매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에서는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자꾸 이제 조건이 까다롭게 되고 있는데 어디까지 됐냐? 자, 보세요. 1인당 납부할 보험료가 1억으로 됐어요. 1억. 그 전에 2억입니다. 일시납이 2억까지 됐는데 이제는 1억. 그래서 연희동에 계시는 모 사모님께서 10수억을 한꺼번에 즉시 연금을 불입을 하셨어요. 그 비과세 이 요건이 들어오기 전에 그렇죠. 그게 참 뉴스가 된 적도 있는데 이게 이제 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보험에다가 집어넣는 상황들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일시납을 1억으로 이제 2억이었다가 더 줄었어요. 당연히 이제 10년은 이상해야 되고요.
자, 2번이 보시면 이제 월 적립식은 제한 없이 또 해줬는데 이제는 요것도 제한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당연히 납입 기간은 5년, 전체는 10년 이상이어야 되고 다번에 보시면 1인당 월 150만 원. 아, 이제는 월불입에까지 150만 원 이상은 그러니까 연 1,800이죠. 연 1,800 넘는 것은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월 150만 원. 그렇죠? 요거까지만 이제 비과세를 시켜주겠다는 거지. 그렇죠? 굉장히 이제 까다로워졌죠. 네. 요런 게 이제 바뀐 건데 저라면 시험을 낼 텐데 이 출제자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왜냐면 실제 업에 계신 분들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만약 취업에 준비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이 볼 때는 아 이렇게 줄어들었나 보다 그러지만 실제 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런 게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오죠. 금융상품을 팔아야 되니까. 자, 다만 하나 남아 있는 게 이제 3번의 종신형. 종신형이라는 게 뭐냐면 종신토록 연금을 받죠. 생보사에서만 가능한데 손보사도 안 되죠. 다 확정 기간형이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이 종신형으로 받으려면 중간에 해지를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허용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중도 해지가 안 되고 종신형일 것, 요거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렇죠. 요거까지는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피해갈까? 그렇죠. 돈이 많아서. 그러면 이제 보장성 보험 빠져 있으니까 보장성 보험에 추가 납을 한다거나, 그렇죠. 추가 납입을 하면서 자금이 필요할 때는 중도 인출한다거나 이런 방법으로 또 이제 피해가기도 하고. 나 이제 월납 기간이 금액이 제한돼 있으니까 월납 기간을 이제 쭉 늘려야 되겠죠. 그렇죠? 예, 과거에 5년 불입했으면 야 이제는 뭐 10년, 20년 이렇게 불입 기간을 늘려놔야지. 그러면 연 1,800까지는 그렇죠? 비과세 한도에 들어가니까 그걸 최대한 활용. 뭐 이런 이제 다른 방법들 열심히 더 연구를 하고 있겠죠. 어쨌든 비과세에 혜택되는 보험이 이제 계속 축소되고 있다는 거 언젠간 없어지겠죠.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율과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들게 되면 대략 이런 식으로 나이가 많이 들어서 해지하게 되면 낮은 레이트로 그래 비과세는 해주는 거야죠. 젊어서 하면 세율이 훨씬 높고 그렇죠. 우리나라도 언젠가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다음에 직장 공제외 그 직장에서 이제 그 뭐 서로 상호 부조를 하기 위해서 일정 금액을 걷어서 일이 생기면 뭐 돌아가시거나 이러면 뭐 한다거나 이런 거 있죠. 부조금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직장 공제인데 이걸 불입했던 것보다 더 받는 거 이런 것들 있다. 자, 그리고 이제 53페이지 보시면 비영업 대금의 이익 있죠.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것들, 전문적으로 대금업 돈을 빌려주는 걸 업으로 하지 않는 사람이 우발적 일시적으로 빌려줬다. 그 이자도 역시 이자로 받는다. 이자 소득에 포함된다. 그리고 이제 신종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 뭐 이런 것들 ELD 이런 거 말씀드렸죠. 자, 54페이지. 자, 이제 시험에는 또 이렇게 그래서 이자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경우 이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시험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다음 중 이자 소득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시험에 잘 나오겠죠. 그럼 뭐 RP 뭐 쭉 나올 거 아니에요. 채권의 할인 뭐 쭉 나오는데 요게 딱 뜨면 요게 이제 정답이 되는 거죠. 보시면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것들. 그래 상거래 조건에 의해서 대금 조건이 결정되는 것들은 이자로 보지 않겠다는 거죠. 첫 번째 보시면 물품을 매입할 때 애누리 해주는 거. 물건값 깎아주는 거. 현금을 지르니까 물건값을 깎아줬어. 그렇죠? 그거는 할인으로 그러니까 이자로 보지 않겠다는 거죠. 두 번째, 세 번째도 같은 논리죠. 외상 매입금. 외상으로 샀는데 좀 빨리 갚았어. 빨리 고맙죠 그러면. 그렇죠? 회수하는 쪽이 있어요. 그러면 좀 깎아줄게. 요런 거. 예, 그리고 대금 결제 방법에 따라 추가로 지급. 예를 들어서 내가 좀 자금 사정이 어려운데 요 물건 주고 내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 달씩 거래를 했는데 이번에는 좀 3개월 후에 줄게. 대신 좀 더 줄게.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거는 이자로 보지 않겠다는 거죠. 자, 요거는 이자 소득으로 빠진다는 거. 그래서 문제 나올 때 꼭 체크하셔야 되고요.